정자와 난자가 만나 생긴 하나의 수정란이 엄마의 자궁에서 자라 출산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280일. 한 개의 세포에서 시작해 약 3조 개의 세포가 된 하나의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만큼 숭고하고 고귀한 일은 없을 텐데요. 하지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아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과연 어떨까요? 오늘은 신생아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신생아 황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중에서 37주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아기를 미숙아 또는 조산아라고 합니다. 미숙아들은 만사가에 비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특히 미숙아의 반 이상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황달 증상이 발생하고 있어 산모들의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신생아 황달이란 신생아기에 혈중 빌리루빈이 증가해 전신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질환으로 생후 첫 주 내 만사가의 약 60%, 미숙아의 약 80%에서 관찰되고 있는데요. 많은 신생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질환이지만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신생아는 생후 일주 이내에 만사가의 60%, 미숙아의 80%에서 신생아 황달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일부의 신생아에서 치료가 필요한 심한 황달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황달이 심한 경우에는 신경계 손상을 일으켜서 사망이나 뇌성마비 등 중증의 신경계 합병증을 일으키는 핵황달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진단과 치료를 확인해야 되는 주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황달의 주요 원인은 혈중 빌리루빈의 증가. 여기에서 빌리루빈은 수명을 다한 혈색소로부터 생성되는데요. 간에서 대사를 거쳐 장으로 배설되고 있습니다. 간 대사가 미숙한 신생아들은 보통 생후 2일에서 3일부터 황달을 보이다가 5일에서 7일경 좋아지는 경우가 흔하다는데요. 보통 빌리루빈 수치가 증가함에 따라 얼굴에서 시작해 목, 가슴, 배, 허벅지, 다리, 손과 발바닥 순으로 노랗게 보이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생아 황달을 일으키는 위험인자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신생아기는 생리적으로도 황달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른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황달이 심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생후 24시간 내에는 ABO 부적합이라든지 RH 부적합에 의해서 황달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엄마와 아기의 혈액형이 맞지 않아서 심한 용혈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황달이 매우 악화되는 소견을 보이기도 합니다. 생후 2, 3일째에 흔하게 발생하는 생리적인 황달도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유전적 요인에 따라서 개인적인 편차가 크고 이로써도 치료가 필요한 황달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생후 1주까지는 모유나 분유를 잘 수유하지 못하는 경우에 황달이 심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주가 지나면 모유 자체만으로도 황달이 심해져서 병원에 오게 되는 경우가 많고 한 달이 지난 이후에도 황달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선천성 갑상생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간염이나 담도폐쇄와 같은 신생아 간 질환을 감별해야 합니다. 황달의 위험인자가 다양한 만큼 출현 시기에 따른 종류도 여러 가지라는데요. 생후 24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황달부터 생후 1개월 이상 지속되는 황달까지 시기에 따라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 발견 시기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신생아 황달로 병원을 찾은 경우 검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신생아가 황달로 병원을 오게 되는 경우에는 병력 청취와 신체 진찰로 위험인자를 감별하게 됩니다. 우선 병력 청취의 주요한 사항으로는 임신 나이와 출생 체중, 모유 수유 여부, 그다음에 현재의 체중과 내원 당시의 나이, 그다음에 가족력, 엄마의 혈액형과 아기의 혈액형 등을 판단하게 되고 신체 진찰에서는 주혈종이 있다든지 뇌출혈의 증거
가 있는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대변의 색깔을 확인해서 담도 폐쇄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대부분 병력 청취와 신체 진찰로 그 질환의 신생아 황달의 원인을 감별할 수는 있고요. 그 이후에는 우선 빌리루빈 수치를 측정해서 임신 나이와 출생 체중, 현재의 체중 등을 고려해서 치료 기준에 합당한지를 평가해서 신생아 황달을 치료하게 됩니다. 신생아 황달 검사 시 빌리루빈 수치 측정은 발바닥이나 정맥에서 혈액을 뽑아 검사하는데 정상치는 출생 후 시간에 따라 큰 폭으로 변하며 만사가에서 12mg/dl를 넘으면 보통 생리적 황달로 보기 어렵답니다. 이후 종합적인 판단으로 치료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신생아 황달의 치료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신생아 황달의 치료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치료법은 광선 치료가 되겠습니다. 광선 치료는 특정 파장의 가시광선을 아기의 피부에 쏘여줘서 간에서 미처 대사되지 못한 빌리루빈을 피부에서 대사하도록 도와주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일부의 경우에서 이러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아기의 혈액을 갈아주는 교환 수혈을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에게서 이러한 치료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임신 나이나 출생 체중, 현재 내원 당시의 나이를 고려하여 아기가 이러한 치료법에 적응이 되는지를 확인한 후에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게 됩니다. 황달은 많은 아기에게서 발생하고 대부분 저절로 좋아지기 때문에 황달이 생겼다고 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혈중에서 고도로 높아진 빌리루빈이 뇌 안에 침착할 경우 뇌 조직을 파괴하고 후유증으로 청신경 경로를 망가뜨려 난청이나 귀머거리, 뇌성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신생아 황달에 대한 산모들의 궁금증을 알아볼까요? 신생아 황달로 인한 많은 산모들의 걱정 가운데 하나는 바로 모유 수유인데요. 그렇다면 모유 수유 중인 신생아가 황달 증세를 보일 경우 반드시 수유를 중단해야 할까요? 모유 수유를 반드시 중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생아 황달이 모유 수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라 할지라도 모유 수유의 중단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유 수유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 대개 48시간 정도의 수유를 중단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모유를 유축하고 해서 모유가 마르지 않게 관리하고 젖병을 함부로 물리거나 해서 나중에 유두를 빨지 않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욱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신생아 초기에는 모유 수유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지만 수유가 잘 진행이 안 돼서 오히려 수유를 잘 못해서 아기가 수유장애에 빠져서 신생아 황달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모유 수유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한다거나 스푼으로 분유를 떠먹인다거나 또는 하면서 수유 양을 늘려야 되고요. 체중 증가 여부를 매일매일 체크하고 소변 양과 수면을 잘 하는지 등을 체크해서 아기의 수유량이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약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자라다가 태어나 이제 막 적응하기 시작하는 신생아들. 이 시기에는 건강은 물론 애착 형성과 두뇌 발달, 정서적인 안정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신생아를 24시간 세심하게 관찰해 아기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전문의는 조언했습니다. 신생아는 생후 2, 3일에서 일주일까지 자궁의 환경에 적응을 위해서 인체의 생리가 매우 급변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아기입니다. 따라서 신생아실을 태어나는 시점에서 임신 나이와 출생 체중, 신생아실 입원 기간 동안의 아기의 모습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점에 외래 방문 날짜를 정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예약한 날짜에 방문을 해서 아기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신생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중한 질환을 감별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출산 전 환경에 없던 미생물에 노출되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한 신생아. 따라서 신생아와 접촉할 때에는
누구나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고 전문의는 조언했는데요. 이외에도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를 혼자 방 안에 놔두거나 심하게 흔드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 명의 귀한 생명을 출산하고 키우는 일,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요. 건강하고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